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글로벌 줄기세포 치료제 세계 빅7 중에 4개가 한국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K바이오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성장하고 있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뜨는 K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무디스가 한국의 성장률 그리고 한국 기업의 신용 등급을 매겼습니다. 전체적인 총론은 내년에 한국 기업의 수익성이 좀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매겼는데요. 무디스의 신용 평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이커머스 금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커머스라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매출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미리 융통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빠르게 이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은행과 P2P 업체는 그 수수료 수익에 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이커머스 금융의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3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K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고성장세를 보이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신약 개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후보 물질, 그러니까 신약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동물을 시험으로 하는 그 전임상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전임상에서 그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이 본격화되는데 이 임상 시험이 보통 이제 1상에서 그 3상까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까지 모두 다 거쳐졌을 때 시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후보 물질로 한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후보 물질을 정했을 때 이 과정을 모두 겪어서 시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약 10,000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만큼 신약이라는 것은 개발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극악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신약 개발에 성공했을 때는 이때까지의 보상을 모두 다 이제 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성공한 업체들은 하나의 신약만을 가지고도 큰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메디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매출 1위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카티스템이죠. 3분기까지 누적으로 약 117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메디포스트의 그 중심 매출을 이룰 그 제품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코아스템과 파미셀, 안트로젠도 신약 개발 부분에 있어서 선두권에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에서 K바이오 기업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치로 한번 체크해 보면요. 한국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이미 아시아 시장 1위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은 그 지난해 이 분야에서 한국 시장은 6,500만 달러로 그 전체 아시아 시장의 32%까지 차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중국 27%, 일본 17%, 인도 14%니까 일본 시장보다도 한국의 K바이오 시장이 2배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표를 통해서 그 관련 시장 규모를 보시면요. 올해 같은 경우 그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18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네, 2025년에는 119억 달러 수준으로 고성장을 보이면서 약 6년 만에 6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뒷받침되고 있고 국내 신약 업체들이 꾸준하게 IPO를 추진을 하면서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K바이오의 글로벌 시장 장악력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 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부분에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런 규제들을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규제 완화로 작용을 한다면 바이오 강자인 미국이 한국의 K바이오를 위협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사들이 따라잡기 힘든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굳건히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은 이제 신약 개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서 또 정부의 지원 개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했는데요.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는 않았다라는 내용이고 특히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신용평가를 다소 부정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선 이제 그 글로벌 신용평가 등급 기관은 그 S&P, 그 다음에 피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무디스, 이 세 가지의 그 기관을 들 수 있는데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합니다. 이들 기관이 매기는 그 신용 등급이라든지 뭐 경제 성장률 전망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무디스가 한국의 국내 총생산 선정률 내년에 2.1%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치보다는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여전히 부진한 수치죠. 그래서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 속에서 무역 분쟁 등을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들이 국내 기업의 성장성을 계속해서 제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역시 그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디스는 미중 무역 분쟁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뭐 1차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1차 무역 협상은 무역 관련된 협상에 불과하거든요. 무역 분쟁의 본질은 중국의 불법 보조금 지급,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논쟁 이런 부분인데 이런 논의는 지금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결국은 무역 분쟁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라는 건데 문제는 국내 GDP의 70% 이상이 수출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에 대한 성장성이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은 안정적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을 반영하지만 한국의 경제적인 힘은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능력이 높은 편으로 이를 활용해서 성장을 저해하는 외부 압박 요인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무디스가 정부의 재정 능력이 높다라고 한 것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2% 수준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부채 비율은 OECD 평균 국가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활용해서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이죠. 다만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화학주, 주로 수출주에 대해서는 무역 분쟁 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내년 신용등급 전망은 어둡다라는 거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면서 재무 부담까지 가중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신용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죠. 그래서 국내에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비금융기업 24개 중에 14개 기업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14개의 기업에는 당연히 이제 수출 기업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에 대한 그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했다는 것은 앞으로 신용 등급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신용 등급이 내려가게 되면 기업의 신뢰도 그만큼 깎이는 것이고요. 기업의 조달 금리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이 가중됩니다. 수출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 등급이 기업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부도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16면 금융재테크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이커머스 금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커머스 금융이라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매출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개념의 금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존에는 그 대출에 신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용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과정도 어렵고 또 이 과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출 기준을 매출 채권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그 이커머스 금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매출 채권으로 바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그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커머스 금융 흐름들을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일반 정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커머스 시장에 입장한 소상공인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를 위탁하고 그 물건이 팔리면
대금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그 대금을 바로 지급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15일에서 2달 후에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2달까지 대금을 못 받으면서 소상금인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이커머스를 이용한 선정산 시스템을 이용하게 됐을 때는 다릅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위탁하는 것은 똑같지만 매출이 발생했을 때 은행과 P2P 금융사에서 즉시 정산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과 P2P사에 지급을 하고 지급일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P2P와 은행에 직접 정산을 합니다. 또 P2P 금융사는 개인에게 정산 채권을 재판매하면서 중간 마진도 얻습니다. 이 세 가지 주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미 도입을 하고 있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 업계 첫 셀러론을 출시를 했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 SK텔레콤과 금융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모습들 나옵니다. 거기다가 P2P 플랫폼도 이 시장에 뛰어들려는 움직임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이제 이커머스 금융시장이 팽창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소상공인은 자금 융통에 대한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P2P 대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수수료 마진을 얻을 수 있고 은행도 마찬가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커머스 금융시장이 앞으로 고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미증시는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됐지만 일부 주택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지수를 받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움직임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종목별로 변동성은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매매하실 때 정확한 목표가와 손절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